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1부에서는 먼저 지난 2주 동안의 CNN, BBC, Foreign Affairs, PBS 등에 보도된 세계 정세를 정리해드리고 2부에서는 그 중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분석을 소개해드리고 3부에서는 그 분석을 한반도에 적용해보도록 하십니다. 첫째로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일들 중 가장 다급하지만 그 파문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인지 언론에서는 요란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주 전 세계 속의 한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핵 무기 개발입니다. 이미 그때 우라늄 농축 작업을 60%까지 달성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weapons grade 무기 제조 수준 90%까지 가는 데는 약 2-3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었지요. 여기까지 온 데는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에 이란과 체결해 놓은 핵 개발 동결 조약에서 일방 탈퇴하면서 그동안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는 이란이 핵을 평화롭게 사용할 리 만무하니까 핵 동결 조약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개발 동결 조약에 의거하여 IAEA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이 이란에 가서 점검은 할 수 있었으나 탈퇴 후에는 그것이 안 되면서 이란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잘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못 믿겠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어쩌겠다는 것이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탈퇴하고 그 후에 이란 핵시설을 미국이 직접 공격했다거나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여 공격하던가 했었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핵 동결 조약 재협상을 시도하는 등 시간이 더 이상 없고 이란으로서는 여기까지 온 마당에 진정으로 다시 핵 동결 조약을 할 이유조차도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녁 뉴스에서 이란에 관련되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릴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자 Foreign Affairs에 의하면 이란의 핵시설들은 북한의 그것들처럼 지하 수십 미터에 있어서 B-2 폭격기가 나를 수 있는 Massive Ordnance Penetrator 폭탄을 사용하여야만 할 텐데 미국이 직접 이 작전을 수행하려 해도 미국의 미주리주 공군기지에 주둔해 있는 B-2 폭격기가 이란을 공격하는 데는 공중급유기 배치 등을 포함하여 약 30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합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계산까지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 온 모양이라는 데 있지요. 또한 우라늄 농축 작업이 끝나도 핵폭탄을 제조하고 미사일에 장착하려면 1년이 더 걸린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란이 안일하게 치리 우리는 우라늄 농축 다 끝내고 그때부터 폭탄 만들고 미사일에 장착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거야 라고 그랬을까요? 세계가 이미 알듯이 그동안 파키스탄, 북한들과 비밀리에 핵개발 교류를 해온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 1, 2년을 계산해 넣는 것은 매우 안일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했죠. 7월 12일자 BBC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이스라엘리 총리 야이르 라피드와의 정상회담 후 이스라엘의 한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더 이상 선택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십시다. 순방의 첫째 의미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라운 프린스 황태자 무함마드 빈 살만 MBS로 알려져 있죠. 이 언론인 카쇼기를 튀르키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 불러들여 무참히 살해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별러왔죠.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 미국이 인권을 카터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해온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발, 오일 가격 폭등,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대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 hat in hand, 한번 머릿속에 픽처를 해보세요. 가난한 평민이 부자 윗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러 가면
머리에 썼던 모자를 공손히 벗어서 양손으로 들고 그것을 주물럭거리면서 간곡히 부탁한다.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외교관들이 물밑 작업을 해서 서로 미리 말을 맞춰 놓은 각본에 따라 양측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미국은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나쁜 짓을 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신들 미국인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아부 그레이브 감옥에서 아랍인들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행위는 생각 안 하냐 이 위선자들아 라고 받아치더군요. 이번 순방의 둘째 의미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이 단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과 전에는 철천지 원수였던 바흐레인, 모로코, 수단,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등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반이란 블록을 형성하는 길을 닦아놓은 것이라 하겠죠. 이번 바이든의 중동 순방에서도 이란의 핵 무장 및 지역 헤게모니 욕망을 견제 및 봉쇄할 이 블록을 다지는 데 있지요.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란 핵 문제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 이스라엘의 도움이, 그리고 이 블록 국가들의 동의 또는 적어도 묵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서 나오는 절박함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따 2부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7월 13일자 Foreign Affairs의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웃소싱 또는 하도급을 하여 공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직접 공격하라는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순방의 셋째 의미는 사실상 오일 앤드 가스 생산을 대폭 증가해서 서방 세계의 경제를 지켜줄 캐파가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라고 하니 바이든으로서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지요. 이번엔 일본을 보십시다. 7월 첫 주 일본 전 수장이자 건강상의 문제로 뒤로 물러난 후에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신조 아베가 허무하게도 말도 안 되는 개인적인 이유로 참 일개 아마추어에게 암살을 당했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부터 암살자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만약 암살자가 한국인이거나 한국 교포거나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일본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비디오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북한과 중국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일본과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더 필요한 나라지만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겠지요. 왜냐하면 북태평양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레드라인은 사실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주장이 지정학자들 간의 정설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또한 7월 15일 한겨레 기사 등 한국 언론들을 비롯하여 세계 언론들이 논평하는 것처럼 그의 죽음이 국제질서상에서 의미하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그토록 주장했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가는 길인 것이죠. 앞으로 세계 속에 한국이 반드시 한번 다룰 역사적 이슈입니다. 일단 오늘은 거의 모든 서방의 지정학자들은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까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가 국방 자주권을 거세당하고 나서도 세월이 지나도 계속 내시로 사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다. 첫째 이슈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점점 CNN, BBC, Foreign Affairs 등 모두 우크라이나가 지금 레벨의 서양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구동성이네요. 세계 언론 보도들도 보면 결국 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싶은 것이, 한두 달 전에는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용맹함에 매료되어 흥분들했었습니까? 다만 7월 14일자 CNN 등은 서방이 근래 서둘러 제공하기 시작한 초정밀 또는 초장거리 artillery system, 포대들이 러시아군에게 실질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버텨내기 힘든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가 제공한 하이마르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M777 Howitzers 장거리 정밀 곡사포, 프랑스가 제공한 Caesar 장거리 곡사포, 영국이 제공하기로 한, 아직은 안 했어요, M270 MLRS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거는 우리 한국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등이 되겠는데, 왜 이것들이 잘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고 치고 군력의 배치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니다. 여기가 중간이에요. 여기 한 나라, 여기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infantry, 보병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는 armor, 장갑, 부대들이 배진해 있을 테이고, 그 후방에는 artillery, 포병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후방에 위치하는 ammunition depot가 있을 테고요. 탄약창, 이쪽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 포병대보다도 더 뒤에 있어서 아군 포격 사정거리 밖에 있었던 탄약창 및 트럭 컨보이, 수송 칼럼을 장거리 및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으로서 러시아군의 압도적 포병 규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그래요. 투제 이슈는 전 비디오에서도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자살골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80%를 훨씬 상회한다고 하지요. 7월 15일자 Foreign Affairs는 서방적인 마인드로는 이해하기 힘든 러시아인들의 이런 태도를 분석합니다. 크렘린과 러시아인들 간의 대충 다음과 같은 계약이 성립되는 것 같다고요. 즉, 이 전쟁은 러시아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하는 제국주의적 전쟁이니까 일상생활에 너무 심한 경제적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사실 서방이 러시아의 오일가스를 보이콧했더니 오일가스 가격이 상승해서 러시아는 지금 돈을 전보다 더 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military mobilization, 전 국민 군사 동원령까지는 안 내려서 가서 싸울 젊은이들 몇몇들만 가서 싸우는 상황이라면 굳이 크렘린 정치에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따라가겠다라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스리랑카를 생각해 보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스리랑카가 국가 경제 파탄을 맞았고 대통령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서둘러 외국으로 피신하고는 사임했지요. 한국도 IMF 시절을 겪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았으나 경상수지 및 통화정책의 미비로 그랬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학자, 지정학자들은 전에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보았던 중국의 debt trap diplomacy, 빚의 덫 외교정책에 제일 크게 걸려든 나라 중 하나가 스리랑카이고 그 여파도 이번 국가 파산에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사태가 주는 지정학적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덕택에 스리랑카의 최대 산업이라고 하던 관광 산업 자체가 안 되는 지금, 그리고 그 외 경제 인프라 자체가 매우 미비한 스리랑카가 IMF와 절박하고 힘든 내고를 벌이고 있는 이때, 우리 한국도 기억나시죠? IMF가 들어와서 돈을 빌려준 얼마나 깐깐하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내세웠었던지. 중국이 대거 파격적인 조건으로 IMF 대신, 그리고 IMF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는 척하면서 거대한 자금을 푼다면, 그리고 스리랑카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이 미끼를 또 한번 다시 문다면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패권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인도 및 미국 등등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심각한 지정학적 도전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아웃소싱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월 13일자 Foreign Affairs는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아웃소싱, 즉 하도급 계약을 주어서 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81년 이스라엘의 오페라 작전, 즉 F-16 전투폭기들이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기습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던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하여 파괴했던 작전이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미국도 여느 국가들처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비난했으나 사담 후세인이 핵보유의 문턱에까지 갔었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이 내심 싫지만은 않았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 돌아와서
전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헤즈볼라, 하마스 등 프락시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리즘을 퍼뜨리고도 멀쩡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라며 소위 옥토퍼스 스트래티지, 문어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즉 사보타지, 암살, 사이버 전쟁, 이란의 군인 및 정보 요원 사살, 군시설 파괴 등 모든 전술 분야 등을 동원하여 이란과 전쟁 아닌 전쟁을 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 이스라엘 총리 야엘 라피드도 이 전략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일환으로 앞서 본 것처럼 중동의 여러 아랍 국가들과 반이란 블록을 구축하고 있고, 지정학자들은 이것이 앞으로 거의 나토 같은 조직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3일자 Foreign Affairs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자세가, 즉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반이란전을 펼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시켜 이란의 핵시설을 치료한다면 매우 위험한 발생이라는 의견이죠. 문제는 그러니 어쩌라고인데, 이 사설의 결론은 중동의 반이란 블록이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란과 이스라엘 둘 다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울까요? 제게는 좀 맥빠지게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7월 13일자 Foreign Affairs 사설이 비둘기파 진보 성향을 보였다면 7월 12일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oreign Affairs 사설은 상당히 매파의 성향을 보입니다. 이 사설은 나토나 미국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러시아가 이 전쟁을 에스컬레이트 확대시킬까봐 지난 비디오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전술적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요, 너무 소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군이나 나토군 같은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 의용군, 용병대, 돈 받고 싸워주는 프로들이요, 등을 모집하여 대거 투입시키는 방법 같은 것으로요. 와우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도발은 1. 미군 또는 나토군이 러시아군에게 직접 발포하는 것. 2. 나토 정규군, 그것도 combat force, 즉 전투병력을 나토 깃발하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투입시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역사를 보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프록시워 대리전쟁을 했는데 러시안 파일럿들이 미그-15 소련 전투기를 조종했지만 기체에 중공군 표시 또는 북한군 표시를 한 전투기를 몰았고, 격추를 당해도 러시아 파일럿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남쪽 상공에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뭐 서로 잘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들춰내서 문제 삼지 않지 않았느냐. 또 베트남 전쟁도 서로 뻔히 알면서 한 대리전이었고, 큐반 미사일 사태 때로 보면은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 극도의 신경전 상황에서 소련이 발사한 미사일에 미국의 U-2기가 격추되면서 루돌프 앤더슨 주니어 소령이 전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핵전쟁으로 버틸 것을 우려한 양측이 도리어 서로 한 발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1980년대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렸을 때 미국 CIA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전사들에게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보급하여 소련의 전투기들, 특히 헬리콥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서로 알면서도 역시 프록시 워 게임의 일환으로 소련이 미국 상대로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은 것을 봐도 그렇고, 최근 2018년에는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을 돕던 미군을 러시아의 용병대, 돈 받고 싸우는 프로들이요, 와그너 그룹이 공격을 했음에도 러시아 정규군이 한 짓이 아니라는 명분 하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대립으로 사건을 전개시키지 않지 않았느냐 등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강단이 있는 지도자라면 의용군을 또는 용병군을 우크라이나에 대거 진입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 생각해본 분석들을 우리 한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로, 신조 아베의 암살로 일본은 조만간 전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 이 길을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해도 일본이 제 갈 길을 안 갈리는 만무하겠지요.
그렇다면 실은 일본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여부가 있을까요? 앞으로 따로 이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면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프락시 워 대리전이 될 텐데 그 시작이 김정은의 미친 또는 판단 미스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미연합군이 지리적으로 평양 원산 또는 영변 함흥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중국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이 됐던 북한 지역의 치안 질서 확보가 됐던 무슨 구실로든 북한 영토에 진입을 하겠지요. 대한민국 같은 부유하고 자유스러운 나라와 국경을 접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공식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미연합군과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접촉을 감수하고라도 북한 영토에 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에서 보았듯이 초강대국들이 서로 간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거지들의 아슬아슬한 게임이 펼쳐질 테고요. 거기서 한미 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병군, 의용군, 용병대들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전면전, 특히 대륙간 핵전쟁으로 에스컬레이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우리의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평양 원산 또는 영변 함흥 라인 정도에서 한반도를 또 한 번 갈라놓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고대 역사의 신라와 발해의 국경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